안녕하세요. 논어 위정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5장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맹의자 문효한데 자왈 무위니라 번지어러니 자고지왈 맹손이 문효어 아언을 대왈 무위라 호라 이랬습니다. 맹의자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맹의자는 당시 노나라의 대부였습니다. 이 맹의자가 효에 대해서 질문을 하자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어김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위. 어김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효입니다. 이랬죠. 그런데 맹의자가 공자의 저 답변에 대해서 그 어김이 없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고 재차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효에 대한 질문과 답변은 이걸로 끝났어요. 그리고 그 만남이 이제 끝나고 마무리되고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번지어러니 그랬죠. 이 번지는 번수라고 하는 공자 제자입니다. 요 어자는 모신다라는 어자도 되지만 저 자체가 뭐냐 그러면 수레를 모는 겁니다. 이제 수레를 몬다는 건 여기 이렇게 수레가 있으면 여기에 이제 사람이 타고 그 수레를 이렇게 말이 끌어야 되는데 이 말이 이 수레를 타는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도록 이 말을 조종을 해야 할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행위, 즉 말을 이 수레에 탄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조종을 하는 것을 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자가 제어하다라고 할 때 제어할 때 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이 가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저 말을 이 수레를 끌고 가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누군가가 그 행위를 하면서 이 안에 어떤 분을 이제 모시고 가는 거죠. 그런 걸 하는 사람이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날 번수라고 하는 번지라는 제자가 이제 선생님 공자를 모시고 저 맹의자와의 만남에 이제 모시고 갔던 것이죠. 수행을 하고 갔던 것이죠. 그러고 이제 그 만남이 끝나고 돌아올 때도 번지가 그 수레를 몰았던 겁니다. 그래서 수레를 몰았다 이랬는데 그래서 이제 제자가 수레를 몰고 이제 타고 오시는데 이제 이 제자는 맹의자와 공자 선생님이 만나는 그 현장에는 가지는 못했던 것이죠. 그날 대화가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는 이 제자는 이제 몰랐을 테니까 선생님이 그에게 고해 주었습니다. 즉 번지에게 아까 맹의자를 만났는데 맹손이 문효어 아언을 나에게 효도에 대해서 묻길래 묻건을 대왈 내가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무위라 이렇게 어김이 없어야 합니다. 어김이 없는 것이 효도입니다. 라고 내가 대답을 해줬다. 이렇게 제자한테 그날 이제 대화를 설명을 해준 겁니다. 그런 얘기인데 그러면 이제 뒤에 다시 보시겠지만 이제 대화가 길어서 제가 5-1, 5-2로 나눴는데 번지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고 재차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맹의자가 그렇게 질문을 했으면 공자가 그것에 대한 좀 더 부연된 설명을 했을 텐데 맹의자가 질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질문 안 하는데 공자가 이제 더 막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상대방에 대한 이제 신뢰가 될 수가 있어서 공자가 얘기를 안 했던 거고 이제 제자한테는 선생님으로서 그날 대화를 통해서 무슨 말을 하려고 했었는지를 설명함으로써 제자한테는 이제 교육의 시간이 또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수레를 타고 오면서 저 대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뒷이야기는 다시 보시기로 하시고 우선 여기서
맹의자가 효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지난번 학위편 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효에 대한 4가지 이야기가 같이 등장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뒤에 가면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여기가 그런 데인데요. 효에 대해서 질문을 해요. 4사람이. 그것을 묶어놓은 것인데 우선 효라고 하는 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효를 질문한 사람은 어떤 생각으로 질문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공자가 대답을 할 때는 4사람이 질문을 했는데 그 4사람이 똑같이 효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공자의 답은 다 다릅니다. 그것은 이 효에 대한 질문을 개념적으로 설명을 한 것이었으면 똑같은 설명을 했을 텐데 효란 어떤 것이다 라고 개념적 정의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였으면 4사람이든 40명이든 400명이든 똑같은 답을, 그러니까 예컨대 사전적 정의, 사전은 누가 와서 펼쳐보아도 효도는 이런 거라고 똑같이 다 설명을 하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고 공자는 이 질문한 사람이 처한 상황, 또 이 질문한 사람의 개인적 특성,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효를 실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이 차원에서 답을 하기 때문에 다 다릅니다. 질문한 사람의 상황이 달랐고 그 사람들의 개인적 성향이 다르고 하니까 답을 다 다르게 해줌으로써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효를 실천할 수 있도록 이제 대답을 해주었기 때문에 이제 다 다른 건데, 그렇더라도 효에 대한 기본적인 공통 기전은 있어야 되는 거죠. 논리적인 토대는 같아야 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효도라고 하는 것이 부모님한테 잘하는 것, 잘해드리는 것, 다시 말하면 잘 해드리는 것에서 잘못을 떠나서 해드리는 것, 이것이 효도라고 우리들은 생각을 보통 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게 이제 우리가 이제 참고적으로 살펴보자면 효경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효경 할 때 저 경이라는 말은 영어로 하자면 바이블입니다. 바이블. 그러니까 효경이라는 말은 효의 바이블입니다.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책이에요. 효라는 특정한 주제로만 쓰여진 책입니다. 그런데 효경에서 이제 그 사람, 해당하는 사람이 사회적 신분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제 효의 다양한 사례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효경에서 말하는 효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 이제 그 효경이라는 책에 맨 먼저 나오는 이 표현이에요.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라 불감회상이 효지시야오 하는 이 구절. 신체 발부 수지 부모, 이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몸과 사지와 털업과 살갗은 모두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다. 수지 부모,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라서 불감회상, 감히 훼손하거나 상처내거나 손상시키거나 하지 않는 것이 효의 처음이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몸을 이루고 있는 몸과 팔다리 사지와 내 다양한 털옷과 피부 살갗까지 내 몸을 이루고 있는 것 어떤 것 하나도 부모에게서 받은 것 아닌 게 없다. 모두 부모에게서 받은 거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네가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다. 이 얘기예요. 네가 스스로 만들어서 준비해가지고 가지고 나온 게 아니고 부모한테서 다 받은 거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자면 뭐냐면 빚진 거죠. 부모님에게. 부모님의 몸에 빚을 지고 있는 거죠. 내가. 그러니까 네 게 아니다. 그러니까 남에게서 얻어서 태어난 걸 네가 막 함부로 회상하면 되겠니? 감히 훼손하거나 손상시키지 않는 것. 그게 효의 처음이다. 이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말은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효는 뭐냐? 이 말대로면. 그러면 이제 내 몸에 상처 하나 안 내는 게 효다.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거죠. 이 문장을. 근데 진짜 그 얘기를 하는 거냐? 이 얘기가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랑하는 두 연인이 있습니다. 두 연인이 이제 밤에 데이트를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래서 이 연인이 이렇게 길을 밤에
걷고 있는데 깡패들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이제 두 사람인데 저쪽은 막 한 서너 명이 덩치가 큰 깡패들이 한 서너 명이 나타나서 우리 쪽으로 걸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애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딱 앞에 나서서 자기 애인을 이제 자기 뒤로 이렇게 하고 버텼는데 그쪽에 있는 사람들 중에 두 사람이 와가지고 양쪽 발 하나씩 잡으니까 그냥 바로 제압을 당했습니다. 내가. 그랬는데 내가 이제 또 한 놈이 이제 내 애인한테로 다가갑니다. 그때 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털끝 하나 건들지 마라. 응? 그러면 나한테 죽을 줄 알아라. 뭐 이제 내가 이렇게 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 깡패가 알아서 털끝은 안 건드릴게. 그러면 다른 데는 다 건드려도 된다는 얘기지. 이 얘기가 지금 이 남자가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닌 거죠. 털끝 하나 건드리지 마라. 그러면 털끝만 건드리지 마라가 아니라 털끝 이외에 다른 건 말할 필요도 없고 털끝조차 건드리지 마라는 얘기지 털끝만 안 건드리면 된다는 얘기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아까 신체 발부 그것도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털끝만 빼고가 아니고 다른 건 말할 필요조차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에서 하고 싶은 건 뭐냐? 즉 이 이야기에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 그러면 요거가 목적이 아니고 이것조차도 털럭 하나 살갗 하나까지도 그러니까 여기에서 생략하고 있는 말이 뭐냐? 그러면 나 자신 자체예요. 나의 모든 걸 말하는 거라고요. 요건 그냥 가시적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을 말하는 것뿐이고 네가 가진 모든 것은 부모에게서 받은 거다. 이런 겁니다. 단적인 예로 이런 거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내가 태어났다고 사람들이 막 축하를 해줬어요. 나는 이제 태어났는데 나를 한 번도 못 본 사람들이 그 집에 아들 태어났다 딸 태어났다고 사람들이 막 축하를 합니다. 나를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어떤 사람이 될 줄을 알고 축하를 하냐고요. 그 사람들이. 축하가 아니라 축복이라고 하면 그 전부 부모님 아는 사람들이 축복하는 겁니다. 나 태어났다고 축하해 주는 사람은 전부 우리 부모 아는 사람들입니다. 부모 아는 사람들에 의해서 내 태어남이 축복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한동안은 내가 엄마 손을 잡고 엄마에게 안겨서 아빠에게 안겨서 어디를 나갔다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얼굴 한번 보자고 막 이렇게 들춰보고 예쁘게 생겼네. 뭐 똑똑하게 생겼네. 잘생겼네. 근데 어떤 아이들은 이제 그런 말 안 나오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잘생겼다 예쁘겠다가 예쁘겠다는 말이 안 나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아유 복스럽게 생겼네. 막 이제 장군같이 생겼네. 막 이런. 그러니까 내 얼굴을 본 사람들이 가능한 좋은 얘기를 나한테 합니다.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엄마 아빠 들으라고 하는 얘기죠. 엄마 아빠 때문에 나는 좋은 이야기들만 듣고 자라고 축하받고 사랑받고 그러고 성장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 이후에 이제 내가 스스로 이제 엄마 아빠의 품을 조금씩 벗어나면서 내가 스스로 행동하고 살아가는 시기가 이제 옵니다. 그 이후에는 나에 대한 사람들의 평이 완전히 달라지죠. 나를 평가할 때 우리 부모의 감정을 절대 고려하지 않아요. 심지어 저런 걸 놔놓고도 쟤네 엄마가 미역국을 먹었겠냐 말았겠냐 막 이렇게 저런 걸 왜 낳냐 막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는 축복받고 태어났는데 내가 살아가다가 내가 행동을 잘못하고 잘못 살아서 내 삶을 부정당하는 말을 사람들로부터 듣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게 얼마만큼의 손상이냐고요. 이 털럭 하나 살갗 하나 다치는 거에 비교할 손상이냐 그거예요. 내 삶 자체가 부정을 당했는데 그것도 철저하게 내가 잘못 행동한 이유로. 그러니까 너를
구성하는 그 모든 것, 그게 유형적인 것이든 무형적인 것이든 그 모든 것은 다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니까 너 죽을 때까지도 너 남한테 욕먹을 짓, 손가락 받을 짓, 비난받을 짓 하지 마라. 엄마 아빠가 바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그게 효도의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세상에서 너를 가장 소중한 존재로 알고 살아라. 너는 세상에서 가장 너 자신을 사랑하고 고귀하게 여겨서 소중하게 갖고 가라. 털럭 하나 살갗 하나까지도. 그러면 신체마저도 그렇게 할 줄 안다면 자신의 삶 자체를 소중하게 가꾸지 않을 수가 없을 거다. 이게 효의 시작이다 그거예요. 효도라는 건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다 이거예요. 단적인 예로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 뭘 잘해드려야 된다라는 말을 한다고 할 때 내가 내 자신이 소중했을 때 나를 낳아준 부모가 감사해서 그래서 잘해드리고 싶지. 내가 내 자신이 소중하지가 않는데 나를 낳아준 부모가 왜 고맙겠어요? 누가 나 같은 거 낳아달라고 했어요? 막 이런 식이면 부모한테 잘해드릴 마음이 생기겠냐고요. 그러니까 효도의 시작은 내가 내 자신을 세상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고귀하게 여기고. 그게 효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입신 행도하여 양명어 후세하여 이현 부모 효지 종야니라 그랬습니다. 이건 효의 마침입니다. 효의 마침. 효도의 끝. 아까는 효도의 시작. 효도의 끝은 뭐냐? 입신 행도, 세상에 우뚝 자신을 세우고, 이게 입신이죠. 도를 실천하여, 이게 행도죠. 입신이라는 건 세상에 나를 우뚝 세운다는 게 뭐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다 보는 위치에 나를 갖다 놓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보는 곳에 나를 가져다 놓으려면 내가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든 간에. 그래서 남들이 다 나를 쳐다보는 위치에 내가 가서 우뚝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내가 서는 것이죠. 사람들이 여기 있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전부 나를 쳐다봅니다. 그 여기에서 나는 좋은 걸 이 사람들한테 줄 수도 있고요. 나쁜 걸 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좋은 걸 주면 여기에 있으면서 내가 사람들한테 좋은 걸 줄 때는 요만큼밖에 못 가지만 여기서 주면 여기까지 가요. 근데 여기서 내가 나쁜 짓을 하면 나쁜 영향이 여기 정도에서 머물겠지만 여기서 나쁜 짓을 하면 나쁜 영향도 요만큼 가요. 그러니까 여기에 세우는 것은 내가 좋은 일을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위치에 간다는 뜻인데, 그 위치에 가서 나쁜 짓을 하면 나쁜 것이 그만큼 퍼지는 거니까 여기서는 그런 게 아니라 도를 행하라는 말은 여기서 좋은 일을 하라는 얘기죠. 올바른 길을 가라. 그래서 세상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라. 그러면 양명어 후세입니다. 이름을 후세에 떨쳐요. 후세의 이름을 떨치다. 이게 입신양명이에요. 근데 왜 후세의 이름을 떨치냐? 그러면 내가 지금 사는 이 세상은 여기서 내가 좋은 일을, 도를 실천해서 좋은 일을 행했다 그러면 나의 그 혜택을 받은 이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것은 물론이고, 내가 죽어서 없어졌는데 그런데도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어떤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때 이런 일을 했어 라고 내 이름을 아직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양명어 후세라는 건 내가 살고 있는 당대는 물론이고 후세에까지 이름을 떨쳐서, 그래서 나를 기억을 하는데 나를 그냥 기억을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기억. 대표적인 게 위인전이에요. 위인전의 사전적 정의는 훌륭한 업적을 이룩한 뛰어난 사람의 삶과 업적 따위를 사실에 입각하여 적은 글인데, 대표적인 게 이런 분이에요. 위인전을 펼치면 이런 말이 나와요. 조선의 수도인 한양 건천동, 지금의 서울특별시 중구 인현동에서 아버지 이정과 어머니 변씨 사이에서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이분이 태어난 해는 1545년이고 돌아가신 해는 1598년이에요.
이런 이야기, 이때서부터 여태까지의 이야기를 쭉 쓰는데 이분을 우리는 알고 싶은 건데요. 이분을 이해하려니까 이분이 누구의 아들인지부터 얘기한다고요. 위인전은 반드시 저렇게 쓰이게 됐어요. 아버지 누구와 어머니 누구 사이에서 몇째로 태어났다. 근데 어려서부터 어땠고 저땠고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지요. 이분이 살아간 시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이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1592년에 일어났던 임진왜란이죠. 임진왜란 그 와중에 이분은 돌아가시지만 이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위인전은 저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그래서 누구와 그래서 이런 엄마 이런 아빠 사이에서 이분이 태어났고 뭐 형제들은 어땠고 저땠고 하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도 계속 이분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계속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후세의 이름을 떨침으로써. 그러니까 내가 우리 부모님을 사람들한테 막 알리고 다녀서 부모님을 우리 사람들이 아는 게 아니고 내가 실력을 가지고 세상에 이로운 일을 행하고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없어진 후인데도 여전히 내 이름을 사람들이 기억하면서 나의 부모님을 드러낸다고요. 그게 효의 마침이에요. 그러니까 효의 마침은 뭐냐? 한마디로 정의하면 잘 사는 겁니다. 내가 잘 산다는 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세상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 나를 낳아주시기만 했는데 나를 낳아주신 것만으로도 우리 부모님이 세상에 정말 큰 일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게 효도라는 거예요. 효도의 시작과 효도의 끝을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부모님한테 뭘 해드려라가 한마디도 없다고요. 시작과 끝에. 왜 전통시대에서 효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냐면 기본적인 마인드가 어려서부터 내가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데 그 감사하는 이유가 내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사랑하니까 잘 갖고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잘 갖고 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행동도 반듯하게 해야 되고 남에게 욕먹을 짓 안 해야 되고 남에게 손가락질 받을 짓 안 해야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부모가 감사하니까 부모님 말씀도 잘 듣게 되는 거고 부모님한테 뭣도 해드리게 되는 거고 그러는 거지 그 부모님한테 뭘 해드리는 것이 효도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부모님한테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나오는데 이 효경에서 이야기하는 효도의 처음과 끝은 우리가 효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곱씹어 볼 필요가 있는 이야기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효도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들을 했는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보시면 맹의자가 효에 대해서 물었는데 공자가 어김이 없다고 했고 재차 질문을 하지 않자 번지가 수레를 몰고 가고 있는데 선생님이 그 얘기를 번지한테 해주신 거예요. 그러자 번지가 물었죠. 묻기 전에 요거 하나를 보시면 이 맹의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노나라 대부 중손씨고 이름이 학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거 이제 논어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혹 궁금해 하실까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공자가 이 맹의자를 맹손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 사람은 노나라 대부 중손씨라고 했습니다. 이게 전통사회에서 전통사회에서 첫째가 백, 둘째가 중, 셋째가 숙, 막내가 개입니다. 백, 중, 숙, 개 이런 형태로 이제 첫째, 둘째, 셋째, 그 다음에 넷째, 다섯째, 여섯째 있으면 이제 뭐 4, 5, 6 이렇게 하고 맨 막내는 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환공이라고 하는
노나라 임금이 있었어요. 환공이라는 임금이 있었는데 이분에게는 아들이 넷이 있었습니다. 넷이 이렇게 백중숙계 넷이 있었는데 이 마지가 이제 장공이라고 나중에 아버지를 뒤를 이어서 노나라 임금이 됩니다. 노나라 임금이 되고 요 세 아들은 이제 대부가 돼요. 즉 이제 고위 관료가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이 후계자가 돼서 임금이 되기 전까지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였지만 이분이 임금이 되고 나면 이분은 이제 이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격이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임금이니까. 그러면 이제 얘들끼리 큰 집, 작은 집 하는 거예요. 이 집을 큰 집이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 둘째가 중손씨인데 그런데 이 둘째를 큰 집이라고 해서 요 맹자를 써서 백이라는 글자는 못 쓰고 만맹자 맹자를 써서 맹손이라고 부른 겁니다. 이 집안의 이제 후손들을 맹손이래요. 이 집안은 숙손, 이거는 계손. 요 손자를 써서 그러니까 나머지는 계손씨가 계씨로 나오고 숙손씨가 숙씨로 나오고 그것은 하나도 안 헷갈리는데 이 중손씨, 맹손씨 이 부분이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래서 중손씨하고 맹손씨는 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중손씨라고 하지만 공자는 맹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뿐입니다. 어쨌든 이제 그렇게 됐는데 공자 당시에 오게 되면 이제 요 집안에서 이제 쭉 이제 임금들이 나왔겠죠. 근데 이 임금의 권력보다 요 세 집안의 후손들이 이때 와서 공자 때 와서 이 사람들의 세력이 이 임금의 세력보다 훨씬 커져 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그중에 요 막내 집안이 가장 큰 거의 노나라 권력의 3분의 2를 장악하고 있을 정도로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뒤에 계씨가 어쩌고 저쩌고 계손씨가 어쩌고 저쩌고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논어에 이제 그 배경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번지가 질문을 해요. 그게 무슨 말씀이었냐고. 어김이 없다는 게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공자가 뭐라고 하셨냐면 자왈 생사지이래하며 사장지이래하며 제지이래니라 이랬습니다. 자, 여기 생, 사 이랬습니다. 무위, 어김이 없어야 된다. 위배됨이 없어야 된다. 이런 뜻인데 이 무위란 무슨 뜻으로 공자가 말씀하신 거냐면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사지이래 그 부모님을 섬길 때 예로서 하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장지이래 제지이래 장례를 치를 때 예로서 하고 제사를 지낼 때도 예로서 하라. 그럴 때 요 예로서라는 이 표현이 예의에 맞게 그런 의미지만 1차적으로는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 예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 전통시대 조선시대에 기와집이 있어요. 잘 사는 사람들이 기와집에 사는데 기와집의 가장 큰 사이즈가 몇 칸짜리냐? 전부 99칸이에요. 99칸짜리 기와집. 그러면 기와집 중에는 제일 큰 기와집입니다. 왜 그 사람들이 100칸 기와집을 안 짓느냐? 왜 전부 99칸에서 딱 끝나냐? 그러면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한 칸을 더 지을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임금만이 세 자릿수의 칸수의 집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임금이 아닌 신하들은 백성들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세 자릿수 이상으로 칸수를 집을 지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일종의 이제 예예요. 예. 예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하는 그 선을 정해줘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아까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죠. 이 예라고 하는 것은 지도층의 자기 규율이다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규율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대부인 집안이 임금보다 더 큰 권력을 가졌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공자 시기에 오게 되면. 그러니까 신하들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막 넘어서 자기 부모를 막 섬겨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힘이 있으면 임금이고 뭐고 없다. 그걸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 그러면 무소불위라고 그래요. 못할 것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지배하는 논리가 그냥 뭐 예의고 염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힘이에요. 힘만 있으면 뭐든, 저 힘이라는 건 권력, 재력 포함하는 겁니다. 그것만 있으면 뭐든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이 사람들이, 권력자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공자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당신이 아무리 돈과 힘이 있어도 예에서 어긋나는 짓 하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살아계실 때 당신에게 허용된 예만큼만 부모를 섬기고 장례를 치를 때도 그렇게 지내고 제사를 지낼 때도 그렇게 지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3편, 8일째 3이라고 하는 3편에 가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